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즘도 뉴스를 이렇게 틀면은 반갑고 기쁜 소식은 거의 찾아 들을 수가 없고 다 흉흉한 소식입니다. 코로나 환자는 뭐 하루에 만 명씩을 막 이렇게 늘어나고 이미 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6천 명이 넘었다고 하니 참 어려운 시점입니다. 게다가 뭐 소련은 소련이 아니고 이제 러시아는 그 자기 땅이 얼마나 넓은데 넓은 땅 개간도 안 하면서 관리도 못 하면서 그 조용히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냥 살게 놔두지. 그 우크라이나가 뭐 소련을 공격할 이유도 없고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은 원래 한 혈통이에요.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그 키예프라는 곳인데 그 키예프에서 출발해 가지고 러시아 땅 사람들이 이제 번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키예프, 그 우크라이나 키예프가 러시아 민족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뭐 두 나라나 한 나라나 그 서로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중국하고 또 미국은 엉얼거리면서 다 큰 사람들이 어린애도 아니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왜 이 노아 이야기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이 창세기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요, 남이 없지 않아. 남이 아닌 거예요. 원수도 아니고 다 한 할아버지 후손이요, 형제요, 자매요, 사해가 동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창세기 한 것만이라도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배웠으면은 세상 일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목사 된 사람들의 책임이 적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창세기 한 건 똑바로 못 가르치기 때문에 원수가 생기고 적이 생기고 전쟁이 나고 오늘 온 세계가 무기 만드는 열정과 정성과 경비를 가지고 이것을 돌아본다면은 이 땅도 거의 낙원처럼 될 거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던 것은 창조 원리와 창세기와 오경과 더 나아가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르게 못 배웠고 바르게 못 배웠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그 신앙도 아니지. 잘못된 어떤 종교 습성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원수를 만들고 적을 만들고. 아니 우리는 또 더 웃긴 사람들. 아니 북한 사람들은 중국하고는 친하면서 왜 남한 사람을 못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하고는 친하면서 왜 자기 동족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컸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어린애의 맛도 못해요. 개만도 못해. 개도요. 요즘 개는 참 똑똑한 거는 진짜 웃기더라고. 사람을 가르쳐. 개가.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가 교회 노릇을 제대로 못했고 또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뭐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도 벌써 66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뭐 사도들 때는 66권 확정이 안 됐으니까 또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홍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노아가 그 믿음과 순종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것이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노아가 구원받은 것도 맞지만은 노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직접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든 오늘까지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이 시간까지가 역사가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노아 이후로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데 지금 책임은요 노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인류의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현실에 남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떨까 책임은 우리에게 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또 잘못 가르치면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전부 다 비극에 빠진다는 거예요. 선거도 좋고 뭐 하지만은 아이고 참 그릇들이 안 되는 것 같다. 마치 원수처럼 하는 것 같아. 그 죽고 살 일이 있다고 그렇게 동족이 원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국민을 잘 섬기겠다 하는 걸 경쟁하는 건 좋아요. 근데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게 뭘 하는 것들입니까? 참 창피하고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노아 홍수 이야기 중에 제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도 여러분 납득하기 어려운 일도 했지만은 오늘 이야기가 제일 이제 어려운 대목인데 그래도 이걸 잘 넘기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싶어요. 여기 이름이 티티우스라는 사람도 사람 이름이고 보데는 또 딴 사람인데 티투스 보데가 티티우스가 성이고 보데가 이런 게 아니고 티티우스는 요한 다니엘 티티우스라는 사람이고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수학 교수였어요. 그리고 이 보데라는 사람은 베를린 천문대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티티우스라는 수학자가 태양에서 수성, 수성에서 금성, 금성에서 지구, 지구에서 화성 이렇게 이제 각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행성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그 간격 궤도의 간격을 놓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다가 놀라운 걸 발견해요. 이게 일정한 등비 수열, 일정한 그 비율이 있고 수열을 따라서 법칙을 따라서 배치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전 아무도 발견하지 않는데 티티우스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해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베를린 천문대 대장 J.E. 보데라는 그 대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이 사람도 정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티투스가 말하기 전에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그 티투스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법칙은 물론 뭐 미세한 오차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아무렇게나 그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법칙과 원칙을 따라서 궤도 간격이 배열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티투스가 발견해가지고 보데라는 사람의 베를린 천문대 대장이 그 당시에는 독일이 이제 동서도 그런 것이 없을 때이다. 베를린이 독일의 대표 도시야. 그래서 1772년도 그러니까 이게 발견된 게 1766년도에 지금부터 256년 전에 티투스가 이거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6년이 지나도록 검토를 했어요. 참 검토도 참 진지하게 하죠. 6년이나 검토를 해. 그래가지고 1772년도에 이걸 공식으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된 공식 법칙이 티투스 보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잘 보시면은 이 글이 좀 색깔이 그렇죠. 이제 태양이 이쪽에 있고 제일 가까운 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스텔라 X가 있어요. 없어진 모르는 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있는데 맨 먼저 잘 보세요. 수성은 그냥 제로로 하고 거기다가 3, 그 다음에 3을 하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6이 되고 6의 배수는 12가 되고 12의 배수는 24, 48, 96, 192, 384 이렇게 이제 배씩 이렇게 나가요. 간격이. 근데 그래서 딱 그렇게 배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간단한데 그래갖고는 답이 안 나오고 거기다가 무조건 이 나온 값에다가 무조건 4를 더해요. 4를 더하는 거야. 똑같이 다. 수성에는 4를 보태니까 0에서 4를 보태니까 4. 금성은 3인데 4를 보태니까 7. 지구는 6인데 4를 보태니까 10. 그리고 이제 화성은 12에다 4를 보태니까 16. 24에 28. 48에 보니까 52.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4, 7, 10, 16, 28, 52, 100, 196, 388 해가지고 다시 10을 나누어 여기다가요. 10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0.4, 0.7, 1. 여기 이제 1, 이게 지구, 여기 보시면 태양에서 지구 궤도까지의 궤도를 1AU, 1천문학 거리 AU라고 해요. 요 1AU 인마면에 1.6이래요. 여기 16이 되면요. 1.6AU. 이거는 여기 지금 여기 스텔라 X라고 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궤도는 2.8AU가 되는데 여기 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5.2AU, 여기는 10AU, 19.6AU, 여기 38.8AU 이렇게 이제 이런 법칙을 따라서 배열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지구에서 태양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1AU라는 천문학 단위로 계산했을 때 이게 기준치가 1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수성은 0.4, 금성은 0.7, 지구는 당연히 1, 이게 기준치야, 1. 그 다음에 화성은 1.6, 스텔라 X라는 모르는 별, 이 당시엔 전혀 모르는 별입니다, 아직은. 2.8 AU. 그리고 이제
목성은 5.2AU고 토성이 지구보다도 10배 먼 거리에 있어요. 이 궤도 거리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9.6, 38.8 이렇게 이제 갈수록 거리가 약간 멀어지는데 그게 뒤죽박죽으로 제멋대로 헝클방클이 아니라 일정한 등비 수열을 따라서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별이 놓여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어떤 누군가 부여한 어떤 법칙을 따라서 등비 수열의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티투스가 또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보고 굉장히 감격해가지고 가슴이 막 콩덕콩덕하고 했는데 그 보데라는 천문대 대장에게 보고해가지고 6년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드디어 이제 티투스 보데의 법칙을 따라서 이 태양계 행성들이 궤도를 이루고 있다. 단 여기 스텔라 X라고 하는 이 별이 그때까지 아무 이름도 없었는데 그 이전에 그러기 전에 케플러라는 독일의 천문학자가 여기가 뭔가 있었던 것 같다. 여기가 뭐 하나 그 화성과 목성 사이에 뭔가 하나 빈 공간이 있다. 뭐 이런 건 정도로 인식을 했던가 봐요. 그래 하다가 좀 오차 조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좋겠는데 오늘날 와서 정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아까 티투스 보데의 법칙이 대충은 맞으나 약간의 이게 오차는 있다는 겁니다. 뭐 이 오차가 완벽한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지금까지 학자들의 이 오차가 조금씩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지금 그 나중에 1801년도쯤 돼가지고 이탈리아 천문학자 수제페 파치라는 사람이 이 궤도 스텔라 X라고 내가 말한 그 궤도에서 소행성 하나를 발견해요. 그게 2.8AU 거리인데 이걸 발견해 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 이름은 제1 세레스라고 불려지는 별입니다. 달의 뭐 4분의 1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별. 그래도 이 구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외행성, 아주 왜소한 작은 행성으로 그냥 더 작아서 모양이 구형이 아닐 때는 그냥 운석 돌조가리라고 해요. 그러나 어떻든 둥글게 공처럼 이루어져 있고 모양이 이게 정형화되어 있으면요 작아도 왜소한 행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제1 세레스라고 명명된 이 세레스는 지금도 뭐 다 온 세계 천문학자 다 인정하는 입장이죠. 자, 그래서 1801년도 1월 1일에 이탈리아 천문학자 주세페 파치가 2.77, 그 당시 뭐 계산으로 이제 대충 2.77, 2.8이죠. AU 되는 궤도에서 외행성을 발견해서 그 이름을 1세레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세레스란 말은 그 라틴어에서 세레스 혹은 케레스라는 것도 하는데 발음을 영어권에서는 세레스라고 하고 뭐 독일어 내지는 이 이탈리아에서는 C를 K로 해가지고 케레스 이렇게도 해요. 지름이 한 970km 정도 되니까 지름이 한 한반도 남북 거리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그 뭐 성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얼음이라든지 뭐 여러 수소 화합물 이 혼재되어 있다 뭐 이런 말하는데 그건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리 2.8AU라고 하면은 우리가 태양에서 앞을 보세요. 태양에서 지구 궤도까지가 이게 1AU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는 2.8 AU란 말은 스텔라 X가 역시 태양에서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궤도에서 지구까지 거리하면요, 이걸 빼야 돼. 요 1을 빼면요, 이 2.8 AU가 1.8 AU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8 곱하기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1.8 AU 거리라고 하면은 1.8 AU는 2억 7천만 킬로미터야. 그래서 이 스텔라 X라고 하는 소행성대가 있는 그 궤도에서 우리 지구까지는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인데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운석들이 도달하려면, 날아오는 도달하려면은 초속으로 20km로 진공 상태를 날아온다고 보고, 초속으로 1초에 20km를 날아온다고 보면은 몇 초가 걸리느냐? 1350만 초가 걸려요. 1350만 초가 얼마나 되는 거리냐 하면요, 하루가 86,400초야. 이런 거 암기해놔야 돼요. 하루가 몇 초냐? 86,400초. 여기다가 나눠 보면은, 여기 나누어 보면, 이 1350만 초에다가 86,400초를 나누면은 156일 만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소행성대라는 거기에 어떤 별 하나가, 제가 말한 스텔라 X라고 명명을 했던 이 별이 빵 해가지고 폭발하면 그 쪼가리가 우리 지구의 태평양에까지 날아오는데 걸리는 날짜가 156일이면 5개월 6일 걸려요. 5개월 6일 걸리면 태평양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이 언제야? 방주에 들어간 날이 600세 되는 날 정월 17일이죠? 맞나요? 2월 17일인가요? 예. 예. 11절에,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는 날 2월 곧 그달 17일이죠. 그럼 이제 오늘 오후 시간까지 여러분 계산해가지고 그 별이 56일 전에 깨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홍수가 쏟아지죠. 맞아요?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전에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럼 일주일을 거기서 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5개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노아의 599세에 되던 해 몇 월 며칠에 스텔라 X가 폭발했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날짜가. 이해가 됐어요? 숙제할 수 있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 조상종이 혹시 대답하다 죽은 귀신이 있나? 금방 나오죠. 달력 넘기면 되잖아.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대충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저는 남들이 믿어주든 말든 간에 이런 별이 태평양에 충돌하지 않고서는 물이 그렇게 비가 온 것 가지고는 차오를 수가 없고 바다를 다 채워지면 물이 안 올라오는 거니까, 바다를 만약에 다 채우고 물이 올라왔다면 그 물은 다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착안해가지고 이 태양계 주변을 돌아보다가 달의 뒷꼭지를 보면서 달이 그렇게 얻어맞았다면 지구도 얻어맞았을 거다 하는 걸로 계산하고, 그 외에 증거가 제가요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증거가 많이 있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개연성을 놓고, 물론 이거는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아직 남들에게 인정받는 증거는 못 돼요. 저 혼자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가설을 발표한 거니까 여러분들이라든지 학자들이 이거는 가설로 설정 시작하지만은 이거는 증명이 된다 하면요 학설이 됩니다. 가설에서 학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뭐 내 주제에 이런 얘기를 할 만하냐 나도 뭐 내 자신이 그러시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학설이 되기 전에는 누가 말해도 가설이야. 정식 학설로 수용되기 전에는 누가 말하든지 간에 일단 가설은 가설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설이라도 말을 누가 시작해야 돼요. 이건 내가 뭐 정명당 학설이 아니까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미 지금 이게 이런 별이 거기에 있었는가 보다 하는 것까지는 인식을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티투스 보데 같은 사람은 그 궤도의 등비 수열 법칙만 발견했지 거기 무슨 별이 있었는지까지는 이해가 안 됐고 주세페 파치아도 1801년도 1월 1일에 제1세레스라는 별이 있는 그걸로 그저 끝나버리고 말았거든요. 이걸 홍수 사건에까지 연결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홍수 사건으로. 그러면 홍수 사건에 연결됐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하고 다 상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계관, 우주관, 역사관, 가치관을 그리고 미래를 종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된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뭐 몇 년째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들어보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 어떤 뭐가 있기는 있었는가 보다 뭐 이렇게도 하고 또 어떤 물리학자의 그 제보에 의하면은 거기 없어져 버린 별이 1만 6천 년 전에 그 별이 하나 있을 때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 별 이름이 페이톤이다. 뭐 페이톤으로 명명한 적이 있었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1만 6천년에 죽은 게 아니고 그 1만 6천이 아니라 지금부터 4천년 4348년 68년 70년 4870년 전에까지 있었어요. 있다가 그때 폭발했다고 봅니다. 그리 안 하고는 지금 현재 홍수 이론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파편들이 태평양에 충돌함으로써 지각 쓰나미가 발생해 가지고 남긴 흔적들, 그 별이 충돌함으로 태평양 바다까지 긁어 올리는 지각 쓰나미가 만들어 놓은 흔적들을 오늘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면은 정말 그런 일이 없고서는 이 지구 자체 설명이 안 된다는데 아마도 여러분도 인식을 같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KBS에서 저를 위해서 만든 것 같기는 해요. 자기들은 뭐 관심 없거든요, 사람들이요. 맨날 강남에나 한평에 얼마 이런 것만 하지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저는 관심이 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런 것도 하나님 은혜로 그런 영상물이나 그런 정보가 가끔 제 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이 지리산 꼴짝이 유백한 데 앉아 있어도 좋은 정보가 들어와요. 인터넷에서 고맙기도 하지만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 같아. 자,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지구에 충돌한 천체의 크기와 그 횟수입니다. 지름 500km가 넘는 천체가 최대 6번 충돌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구는 몸집이 커져갈수록
좀 더 커다란 천체를 끌어들이는 거대한 자석처럼 변하고 만 것이죠. 지름 500km의 천체가 충돌할 때 지구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자의 감독하에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천체의 크기나 그 충돌의 영향을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현재의 지구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지름이 500km라면 남한을 뒤덮을 만한 크기입니다. 낙하 지점은 일본으로부터 남쪽으로 1500km 지점의 태평양으로 정했습니다. 천체의 속도는 시속 72,000km. 하지만 천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으스스할 정도로 느려 보이는군요. 두께 10km의 지각이 통째로 걷어 올려집니다. 지각 해일로 불리는 현상이죠. 지각 해일이 엄습한 수심 4,000m의 바다도 마치 얇은 껍질처럼 보입니다. 크기가 1km나 되는 거대한 파편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일본 열도도 분쇄되고 맙니다. 수천 킬로미터 높이로 날아간 파편들은 대기권을 돌파해서 우주 공간까지 도달한 후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존재죠. 천체 충돌 직후 우주에서 보면 운석공 안에 이변의 주역이 드러납니다. 장렬하듯이 빛나는 거대한 덩어리. 이것이 기체가 된 암석인 암석증기이며 그 무게는 무려 1000만 메가톤입니다. 돔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후 밀어 올려지듯이 순식간에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지금의 지구로 추정하면 일본 남부 해저에 낙하한 지 3시간여 만에 암석 증기는 히말라야 산맥에까지 이릅니다. 온도 4000도의 열이 초속 300m로 밀려옵니다. 암석 증기로 뒤덮인 가운데 눈은 순식간에 녹은 후 강을 만들 틈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암석 증기는 충돌 지점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아마존에도 도달합니다. 고열 때문에 나무가 차례대로 자연 발화해서 밀림은 눈 깜짝할 새에 불바다로 변합니다. 충돌한 지 하루 만에 지구는 마침내 장렬하는 암석 증기에 갇혀버립니다. 암석 증기는 1년 가까이 지구 전체를 뒤덮고 맙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태양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죠. 생명의 요람 바다도 변동에 휩싸입니다. 암석 증기에 뒤덮인 직후 해수면엔 거품이 격렬하게 이입니다.
바다가 끓기 시작한 것이죠. 극심한 증발에 의해 해수면은 1분에 5cm라는 맹렬한 속도로 줄어듭니다. 바닷물이 증발되자 소금이 드러납니다. 이 소금도 금세 증발돼 갑니다. 모습을 드러낸 해저는 여지없이 고열의 영향으로 용암처럼 녹기 시작합니다. 충돌로부터 약 한 달 후, 암석 증기 아래에 놓인 지표면입니다. 평균 수심 4,000m의 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군요. 지름 500km인 천체와의 충돌. 이는 생물을 모조리 멸종시키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지구는 생명을 감싸안는 자상한 어머니가 아닌 대변동을 거듭하며 생명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엄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무가 불을 탄다고 해서 이게 석탄이 되지 않습니다. 불을 타다가 꺼지면 수치되고 계속 산소가 공급되면 재가 됩니다. 하얀 재가. 석탄이 되려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식물들이 순식간에 타고 순식간에 묻혀야 돼요. 다 타면서 그냥 바로 매몰돼 가지고 굉장한 압력이 작용해야, 그래야 이 석탄층이 만들어지는데, 놀랍게도 석탄이 흙 밑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흙 바로 밑에. 몽골에는 지금요, 석탄광이 아니고 지표면 10m 두께의 지표를 도자로 밀어내면 석탄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석탄 캐기 수월한 데가 몽골인데, 단 질이 양질의 석탄은 아닙니다. 질은 떨어지지만 양은 엄청나요. 반면에 어떤 석탄층은요, 아까 암석증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4,000도 이상 돼가지고 물과 모래와 흙과 돌 이런 것들이 함께 녹아가지고 갖다가 식물을 밀어다가 그 위에 덮어버리니까 밑에는 석탄 이전층, 그 다음 석탄층, 그 위에 암석이 한 층을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죽은 식물이 암석층 돌 밑으로 내려갑니까? 이거는 별이 충돌하는 정도의 대격변이 아니고는 나무가 죽어서 암석 밑으로 내려서 층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리 봐요. 이거 좀 봐요. 여기 좀 돌이라고 돌. 사실은 이건 지표면 조금 밑에 묻혀 있는데, 석탄, 여기 새까만 게 석탄층이고 위에는 암석이란 말이에요. 나무가 죽어서 이 단체로 이렇게 타져가지고 어떻게 돌 밑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별이 충돌해서 그 지각 쓰나미가 4,000도 열을 동반한 지각 쓰나미가 이렇게 녹으면서 갖다 덮어서 매몰된 걸로 안 하면 설명이 안 돼요. 더 놀라운 것은 잘 보세요. 이 밑에 층은 그 노화홍수, 그러니까 이 별 충돌 이전층이라, 이전층. 근데 갑자기 석탄층이 나타나고 그 다음 층 여러 지층이 있는데 그 다음 지층에요, 모든 층에서 식물 화석은 나타나요. 근데 다른 층에서 석탄 화석은 안 나타납니다. 딱 석탄층 하나만 석탄이 나타나요. 이런 대격변이 한 번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그래서 다중격변설 하는 거는 이제 끝난 거야.
석탄이 딱 한 층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 석탄 안 나와요. 여기도 안 나오고, 이 층도 안 나오고, 여기도 안 나오고, 여기만 딱 나온다고. 근데 식물은 다 있었어. 식물 화석은, 식물이 화석화된 거는 층마다 다 나오지만은 석탄이 된 거는 한 층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도 석탄 이전층, 이게 석탄층, 석탄 이후층인데, 석탄층은 여기만 있다, 이게. 이게 나무가 타서 고열에 의해서 탄화가 됐는데, 탄화가 됐을 때 이것이 위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이 눌려가지고, 이것도 탄소는 탄소인데 완전히 돌입니다. 깨면은 쇠소리가 날 정도로 이 숯검댕이처럼 부석부석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 석탄을 이게 때려보면 그냥 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한 탄소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식물이 많지 않았던 거야. 식물이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얇은 석탄층을 형성한 거죠. 그 위가 돌이 되어 있는 거 볼 때 자연 현상에서는 이런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천지대격변이 나야만 생긴다는 거예요. 역시 이 석탄층을 이렇게 보시면 위에 여러 가지 몇 층이 더 밀려왔지만은 거기는 석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양질의 무연탄 같은 그런 한국에서 우리 한반도 나오는 탄들이 굉장히 좋은 품질입니다. 무연탄이 거의 다. 그래서 이제 지하 온도 변화를 100m 내려가면요, 2도 내지 3도 정도 상승합니다. 우리가 100m, 여기 지금 현재 기온이 14도 정도 되면은요, 땅을 100m 파내려가면 16도 정도, 17도 정도 나와요. 그래서 400m 깊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온도 해야 25, 6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이 팠던 그 지하가 3,500m를 파내려가는데 98도씩밖에 안 나옵니다. 98도 섭씨. 98도가 나무가 수치 안 돼요. 3,500m 파내려가도 100도가 안 되는 거라. 3,600m 정도 내려가야 100도 온도가 되니까 그 지열을 가지고는 절대 나무가 탄화되거나 석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어마어마한 열이 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열을 아직까지 지구과학자들, 석탄학자들 아무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스텔라 X가 폭발해가지고 그 파편이 태평양 충돌할 때 지각 쓰나미하고 그 토사가 열을 가지고 밀려왔을 때 그걸 덮여야만, 그래야 석탄이 돼요. 석유도 마찬가지. 석탄 종류를 보면요, 여기 토탄이라고 하는 게 토탄, 흙 바로 밑에 있어요. 토탄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차로 15분만 가면 되는데, 이 건너편 명동이라고 있어요. 건너에 명동에 그 맨 꼭대기 집 바로 밑에 엉덕에 이리 가면요, 토탄이 조금씩 나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조금 더 깊은데 묻힌 게 갈탄이라고 하는 게 갈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깊은 데 있는 게 무연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무연탄은요, 탄소 함유량이 98%, 진짜 탄소 덩어리야. 그러니까 이 토탄 같은 거는 50%밖에 안 돼요, 50%. 그래도 이걸 가지고 불을 뗍니다. 잘 뭉치면요. 양질의 석탄이 나오는데 보면 이렇게까지
이런 뭐 거의 막 95% 이상이 탄소야. 옛날에는 꽃갱이를 가지고 팠는데 요즘은요, 요즘 봐요. 그럼 조르륵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표토 몽골의 이 겉에 흙을 표면 흙을 10m 정도 걷어내면은 그냥 이렇게 퍼담으면 되는 거예요. 몽골 비가노르 노천탄광이라는 곳에 지금도 이렇게 채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석탄 투르 추력한 데가요 10억 원 한다 알아보니까요. 나도 필요해서 한 대 살랑가 물어보는데 10억 원 한다. 예, 다이어 한 벌한테 2,500만 한다. 다이어 한 벌 갈아 끼우는데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이제 석탄 양만 해도 정말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뭘 말하느냐? 노화 홍수 이전에 이 지구 표면에 식물들이 어느 정도 울창하고 풍성했느냐? 그런 세상의 나무들이기 때문에 키가 100m, 200m 올라가는 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노아가 나무를 가지고 능히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까지 막, 여러분, 이 문제를 상상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일이지만은 어떻든 이걸 받아들이면요, 수많은 문제가 해소됩니다. 이 별이 충돌하는데 봐요. 태평양이 막 뻥뻥뻥뻥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쓰나미가 막 이렇게 밀고 가. 그래서 이때 밀려온 이 토사가 그랜드 캐니언의 그 지층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 지질학자는요, 원래 이 미국 서부에 있는 이 땅이 태평양 바다 밑에 있다가 융기대가 솟아 올라온 거다. 지금 99.9%가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육지의 아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그 여러 지층의 한가운데 이런 데서도 태평양 바다 생물, 해양 생물의 화석이 나오니까 이게 바다 밑에서 침전되어 형성된 게 솟아오른 걸로 전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혼자 그게 아니고 그 태평양 동쪽에 있는 미서부의 그 원래 기반암, 비신유 기반암이라는 것은 퇴적층 아래에 있는 그 층은 본래부터 있던 거고, 그 퇴적층은 거의 대부분이 다 홍수 때 별이 태평양 충돌함으로 토사가 밀려가지고 어느 두께로 올라갔느냐, 어느 높이로? 2,400m. 얘는 지리산 꼭대기가 1,915m밖에 안 돼요. 근데 그보다도 600m를 더 올라가지고 2,400m 그랜드 캐니언 그 지평선 남쪽 림은 2,200m고 북쪽 림이라는 것은 2,400m 높이인데 그까지 밀고 가서 쌓아 올리고 더 넘어서 미 대륙의 시에라 네바다에서 아이오와 평원, 옥수수 평원까지 해가지고 다시 그걸 넘어서 대서양 건너가지고 유럽을 거쳐가지고 토사가 밀고 와서 아라산까지 밀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중국 쪽으로 덮여가지고 또다시 그 토사가 태평양에서 중국 쪽으로도 해가지고 이제 아라산 도착하고 그 아라산 쪽에서 이렇게 마주치면서 물이 솟아 올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랜드 캐니언의 모든 지층들 다 설명이 되고 석유가 다 설명이 되고 석탄이 다 설명이 돼요. 만약에 저 이론대로 하지 않고 하면요, 자, 봐, 일반적으로 물이 불어난 홍수가 났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물이 그냥 불어난 것 같으면요, 불어난 물에 방주가 떠내려가서 티그리스나 아니면 그 유브라데스 강을 타고 내려가든지 해가지고 인도양의 페르사만이나 인도양 쪽에 가서 배가 떠다닐 거라. 그리고 홍수가 나가지고 동물들이 홍수에 떠내려가면요,
강물로 바다로 가가지고 물고기 밥이 되지 화석이 안 됩니다. 또 동물이 한두 마리 끓여 묻어가 그 석유가 안 돼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오는데 그 석유를 형성하고 있는 성분 조사를 하면요,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심지어 호르몬까지 똑같이 있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다 있어. 수컷 호르몬, 암컷 호르몬이 다 있다고. 그래서 그게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별이 폭발함으로 이것이 태평양이 충돌해서 오늘날 태평양도 만들어지고 그랜드 캐니언도 만들어지고 석유, 석탄 이 모든 것이 형성되었다 하는 것은 아마도 양심적으로 또 지각이 있어서 생각하면요,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신학자나 성경학자나 누구든지 저 이야기를 이거 한 번만 들으면 안 되고 1번, 홍수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 연결해 들어보면요,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백방으로 연구해봤지만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해명이 안 돼요. 가장 강력한 증거가 그랜드 캐니언 지층하고 석탄층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홍수 같은 거는 그건 간단한 얘기야. 그거는 이걸로 적용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물이 차오른 것도 해결이 되고 물이 빠진 것도 해결이 돼요. 배가 떠서 내려간 게 아니고 아라산 쪽으로 올라간 것도 다 해결이 돼요. 오늘은 또 시간이 많이 가서 이만큼 하고 오후 시간대 이 뒷부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 때 노아가 사는 그 세상에서 그곳에서 보이는 대로만 기록했다면은 성경 기록이면 충분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좀 더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별이 충돌하거나 별이 폭발함으로 날아온 파편들이 태평양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지도하여서 바른 진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